미 증시가 2000년 닷컴버블 붕괴 때보다 더 폭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폭락을 할 수 있는 의견과 반대로 그럼에도 찍어야 되는 이유,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시를 점검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점검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금리, 거시경제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 닷컴버블 붕괴 때보다 더 폭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마크 스피츠 나겔입니다. 이 마크 스피츠 나겔은 테일리스크 투자 전략 전문가인데, 테일리스크라는 것은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을 뜻합니다. 즉 위기를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즉 2020년 1분기에 4144%의 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 버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서는 공공부채가 현재 많고 자산 가치가 고평가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골디락스 국면으로 경제가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당분간 증시 랠리와 상승 종목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그때부터 시장 방향이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왜 시장 방향이 바뀔 수 있을까? 우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를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 국채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쉬운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친구한테 빌려줍니다. 그럼 A라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2년 뒤에 갚는다는 친구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10년 뒤에 갚는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빨리빨리 갚으면 사실 좋잖아요. 반면에 이제 10년 뒤에 갚는다 하면은 얘가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잠적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1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빨리 갚는다는 사람보다 늦게 갚는다는 사람에게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미국 국채의 10년물 금리, 우리가 미국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만기가 10년인 것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요. 반면에 이렇게 미국 국채 2년물 금리 같은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습니다. 장기 금리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 이 차의 값이 당연히 장기 금리 값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정상적인 상황인데 가끔 증시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말은 뭘까요? 단기 금리의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즉 2년 뒤에 돈을 갚는다는 친구의 이자율도 높아진 것이다. 왜? 빨리 갚는다는 사람도 위험하게 느껴질 만큼 뭔가 위기의 상황이라고 인식이 될 때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여기서 보시면 이게 0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 역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럴 때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경기 침체가 온 것은 오히려 언제 왔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다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럴 때 회색깔 표시로 된 이 역전 이후에 회복이 될 때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건데요. 2001년 때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될 때 왔고요. 이때 2008년 때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될 때 왔습니다. 그래서 양기태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 교수는 1980년 이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상화, 즉 역전되었다가 정상화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어느 시점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때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 나왔고요. 2001년대에는 완만한 경기 침체였지만 증시가 고평가 논란으로서 마이너스 49% 급락이 나왔고, 2008년대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급락이 한 차례 나왔고요. 이때 다 경기 침체를 겪었죠. 2020년대도 코로나 폭락장 때 증시는 한 차례 폭락이 나왔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금리차가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지다가 이제 정상화로 된 플러스 값을 가지는데도 왜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는데도 침체되는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해소가 될 때는 바로 기준금리 인하가 들어갈 때 해소가 됩니다. 즉 미국 국채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가 있는데 그 금리의 동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이 인연물 금리도 이 단기금리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장기금리 대비해서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플러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해소가 될 때는 금리 인하가 나타날 때였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이때도 금리 인하했죠. 2008년 이때도 금리 인하했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왜 할까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 침체가 다가올 것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침체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상황에서 뭐 실업률이 높아진다든지 뭐 소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데 근데 그게 반영이 될 때까지는 시간차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히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시간차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는데 이제 플러스 값으로 즉 해소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 해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준이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봤을 때 지금은 금리 인하가 또 시급한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그간 금리를 올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것을 방어하려고 했는데 실업률이 또 너무 낮으면 일자리가 넘쳐나서 임금이 또 오르고 또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일을 잃게 되죠. 이제는 실업률이 2024년 3월에는 3.8, 현재는 4.1로 또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4.3에서 2.6으로 또 떨어졌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6에서 또 2024년 3월에서는 또 3.8이죠. 이때부터 현재 4.1로 또 높아졌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5.25, 5.5%대에서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됐고 실업률도 관리가 됐으니 이제는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여기서 실업률이 오를 때는 속도를 붙으면서 또 상승하는데 지금 시기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가파르게 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연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때 인플레이션이 잠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물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지 금리 인하를 바로 해버리면 또 물가 상승률이 또 높아지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또 우려하고 있는 망설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 인하를 11월 미 대선 전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민주당에게 오히려 좋은 입장이 되죠. 금리 부담을 줄여주게 되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또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또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지금이 이제 최적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여기서 더 늦어지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반영되는 데는 또 시간차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더 늦어지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또는 심해지고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금리 인하 버프를 받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체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침체적 요소가 슬슬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매크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고금리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금리 인하로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처럼 금리 인하 과정 속에서도 침체적 요소들이 부각이 돼서 금리 인하 때 증시가 낙폭이 나올 것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정치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정치적인 상황으로서는 미 대선이 11월에 있죠. 대선 전에서는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현재 세계 패권 1위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지속이 될지 말지 결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그 대통령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와 정치 구도 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대선이 있는 해 평균에서는 VIX 추이라는 걸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인데요. 이렇게 평년보다 대선이 있는 해에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 D차 TV 토론의
9월 이후에 보시면은 대선 직전까지 이 변동성 지수들이 높아지죠. 그때 보시면은 미국 증시도 이렇게 낙폭을 보입니다. 낙폭을 보이다가 11월 대선 전에 슬슬 이제 또 증시는 살살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일정이 막상 임박하면은 미국 대선 이후를 또 반영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가 되는 것들을 대선이 다가올 때 슬슬 또 반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기는 미 대선 기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2018년, 19년 미중 무역 전쟁처럼 또 한국 증시는 폭락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2018년, 19년보다 오히려 미국의 관세를 더 높이려는 중국을 더 압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매크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설명과 정치의 변화로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현재 증시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있을까요?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마크 스피츠 나겔이라는 사람은 2013년 이때 최저점에서 전 세계 부채가 급증하고 역사상 가장 큰 대공황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8월 달쯤 이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채 버블로 미국 증시가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현재 시점에서 또 미국 증시 버블로 인해서 금리 인하 후에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언젠간 떨어지겠지 얘기를 하면서 틀린 예측들을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다 부정하자는 입장은 아니고요. 과거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해소가 되었을 때 그때 이후로 경기 침체가 나왔던 것 역사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자, 그럼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과연 악재로만 작용할까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다가 그 다음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주가예요. 금리가 이제 떨어질 때 주가도 떨어질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공식대로 되는 거 아니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장세라는 금리 인하가 또 진행될 때 주가는 또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금리 인하 초중반 때에선 증시가 떨어질 수 있어도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는 또 오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적립식 매수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시는 항상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하락론자들은 때때로 맞을 때도 있지만 이 장기적인 추세를 이길 수 없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한국 증시 다시금 대폭락이 나올까요? 그때와 지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2018년 19년 때에서는 한국 주요국 수출 비중을 보면은 이렇게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중국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미국 비중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K-뷰티,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화장품이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업들도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다른 국가들로 다변화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2018년, 19년만큼 국내 증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또 전망이 있죠. 당시 2018년, 19년 때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죠. 코스피도 그랬고 코스닥도 보시면 이렇게 징글맞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출 상황은 이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2018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또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은 이미 다 했고 고금리 동결로 유지가 되다가 이젠 금리 인하를 당장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단발적으로 초중반에서는 또 경기 침체가 당장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또 금리 인하가 또 시간차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요소로 인해서 증시가 한 차례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또 역이용 기회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부담이 줄어지면서 증시는 또 올라가는 또 이런 현상을 또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현재 증시 환경이죠. 금리 부담이 오히려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전 2018년과 19년과 같진 않을 것이라는 또 증권 리포트의 분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땠을까요? 그럼 그때 2017년, 18년 금리 인상으로 진행될 때 증시가 이렇게 또 출렁거렸죠. 그 다음 2019년 이후로 또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을 때 증시는 또 한 차례 코로나 폭락으로 인해서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그 뒤로 또 증시는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면 만약에 이런 하락, 또 코로나 때 같은 하락이 또 나온다면은 오히려 그때는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또 사야 될 시기였죠. 2022년 이때도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무조건 또 사야 될 시기였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크로적으로 변화가 금리 인하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변화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변화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화의 시기겠지만 나중에 또 금리 인하로서 이제 또 방향성이 굳어질 거고 정치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빅테크들이 뭐 낙폭이 커졌다 또 증시가 빠르게 오르지 않고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헐레벌떡 또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그림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 또 한 차례 뭐 하락이 나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또 올라가겠구나 또는 뭐 이런 그림이 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시나리오를 함께 또 세워보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크로적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시기에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정치의 변화가 있는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이런 시기에선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민첩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뉴스를 보실 때 주식에 연관이 되는 뉴스를 시간 내서 찾기가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상한가 추월 차선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개인정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 어플에서 제가 장전 시황 뉴스를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해리스 관련주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주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비만 뭐 등등등 또 체크해야 될 종목들을 정리해드렸고요. 또 방산 이런 것들도 정리해드렸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장전에 정리해드렸고 그리고 오늘 날짜에서도 10% 이상 또 상승이 나왔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장전에 어떠한 뉴스가 증시에 어떤 이유로 영향을 미칠지 미리 숙지를 해두신다면 딱 여러분들이 1분만 투자를 하신다면은 계좌 수익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수익 도전 게시판에 보시면은 관심 종목을 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 시스템을 이때 또 공유 드렸죠. 7월 16일 날짜 이때 공유 드렸습니다. 이때 또 상승이 나오고 또 눌렸다가 또 재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또 보였죠.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이렇게 매매 전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봤는지 또 그 사유들을 제가 또 적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또 시선을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한가 일정이라는 또 게시판이 있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될 일정들을 싹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국 대선 시기에서 또 주요하게 또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보면서 또 잘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한선 스크린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칼럼들을 제가 또 이렇게 써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또 슈퍼개미들이 가지는 관점들 그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검색식이나 뭐 수식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슈퍼개미들끼리만 써먹는 차트 보는 눈 업그레이드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활용하셔가지고 다가올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시기를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상한선, 상한가 추월 차선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리뷰를 보시면은 583개가 무려 쌓여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좋게 4.9점으로 평가를 감사히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안일님께서는 든든하다, 좋아요 정말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뭐 등등 많은 분들이 좋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주식하시면서 상한선 아직도 안 쓰시나요?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이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사실 뭐 전 이렇게 감사 인사를 받고자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매일같이 정리해야 될 것들을 좀 저도 부지런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컨텐츠화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하면서 저도 매일마다 여러분들과 약속이 되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민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을 또 참고하시면은 좀 더 매매하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제 한국 시장의 동향, 이 재료 동향이 미국 증시에서는 뭐 종목만 다르지 이런 관점들이 또 똑같이 전개가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도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